펜앤마이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수요일 대한민국 보수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김종혁의 하이눈. 저는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김종혁입니다.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각 송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뭐 어떻게 보면 장년 보수와 젊은 보수가 함께 이 보수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이런 시간인데 저희가 오늘 정말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 정말 오늘 하실 얘기 너무 많으신 분입니다. 흑수저라고 할 수 있고 뭐 여공 출신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많이 이제 수식어로 붙어 있는데 그래서 여의도까지 지금 가장 핫한 정치인이 돼 있으신 김미애 의원을 모셨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해운대구 국회의원 김미애입니다. 예. 자, 김 의원님 하여튼 뭐 오늘 바로 비행기 타고 아침에 네, 첫 비행기로 왔습니다. 딸, 막내딸 있잖아요. 그죠? 네, 막내딸.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입양한 그 막내딸 제가 밥해 먹여야 되는데 오늘은 6시에 나오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밥만 해놓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김미애 의원은 여공 출신이세요. 뭐 너무 진부한 얘기일 것 같아서 그렇긴 하지만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또 공장에서 일을 했고 그다음에 야간대학교에 들어가서 정말 주경야독하면서 고시에 합격을 했고 그래서 정말 대단한 그런 인간 스토리를 써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분에 대한 어떤 기사를 봤어요. 조선일보에서 그 기사를 봤는데, 정말 그 기사를 읽는데 너무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야, 우리 보수에 이런 보배가 들어왔구나. 그러니까, 대개 보면 뭐 가난한 사람들은 무슨 평등을 앞세우고 진보 진영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김미애 의원은 가장 어려운 조건에 살면서도 그러나 사람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그것은 떳떳한 것이다.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수의 가치관과 매우 일맥상통한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김미애 의원을 모시고 이분이 이제 살아왔던 그런 얘기들을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분이 요새 하실 말씀이 무지하게 많은 게 김남국 사태를 보면서 그리고 그 이전에 조국 사태를 보면서 본인 스스로가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던 그런 입장에서 그들의 위선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가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 의원님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설이 너무 길었죠. 김 의원님 이제 처음에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에 자라온 환경부터 좀 얘기를 해서 어떻게 성장하신 거예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네. 제 중2 때 자궁암 말기로 앓다가 이제 치료가 더 이상 안 되고 말기였기 때문에 4년간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고 그때부터 저는 사실은 아버지가 계셨지만 아버지도 힘드셨고 온 집안이 엄마의 그 투병기 동안 다 힘들었습니다. 풍비박산이 났군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시골 흙집 대문도 없는 집에 혼자 거의 있다시피 했고 그러면서 절대 고독, 두려움을 느꼈고 아마 그때 제가 가진 감정이 제 아이들을 돌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랬고 이제 아버지와는 연락을 잘 안 하다가 돌아가신 걸 접했고 그러면서 뭐 그때부터 사실은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부터는 거의 홀로 서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있긴 있었죠. 있긴 있어도 다들 힘들었어요. 힘들게 살았고. 다들 힘들었고 저는 늘 그걸 마음 아프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때 나라도 잘 돼야 되겠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포항여고 1학년 한 달쯤 다녔던 것 같습니다. 차비가 없으면 학교를 못 가는 거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차비가 없으니까 뭐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1학년 때 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비가 내리는 봄에 부산에 공장 다니던 친구들 따라서 공장에 갔죠. 부산의 공장. 그래서 이제 3교대 방직 공장에서 일하면서 산업체 학교라고 불리는 학교에 같이 다녔고 그 야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자칫 잘못하다가는 제 손이 다칠 것 같고 머리가 갈릴 것 같고 하는 방직 공장 롤러에 빠르게 돌아가는 그 기계에 졸당하는 머리를 박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1년 정도 다니다가 사실은 도망 나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도망 나와서 이제 스스로 두 번째 낮에만 일하는 봉제 공장을 찾아갔죠. 그게 저는 사실은 참 놀랍다. 18의 나이인데 제 스스로
청화상사라는 와이셔츠 만드는 공장에 가서 거기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역시 산업체 학교를 친구들과 다녔는데 사실은 그때는 공부를 거의 안 했습니다.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좋았고 막 그러면서 제 10대를 꿈도 희망도 그냥 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고아의 입장이었는데 어머니 아버지 그렇죠. 그렇게 아버지는 계셨지만 연락이 잘 안 연락이 안 됐었고. 됐고 그래서 혼자서 그렇죠. 그러면 그러다가 그 검정고시를 보신 거예요? 근데 그 산업체 학교가 학력 인정이 안 되는 신청이 학교예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와. 친구들 만나러 다행히 저는 그때 학비를 안 내서 좀 덜 억울했습니다. 잠깐만 저기 그렇게- 뭐라 그러냐면 YSG님이 저도 검정고시 출신인데요. 거짓말을 안 하고 사는 것이 저희 소신이고 자부심입니다. 이렇게 쓰셨네요. 예. 저도 거짓말 감사합니다. 안 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부산 영도님은 부산에 자란 김미애 이렇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때 너무 꿀꿀하고 그래서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러다가 내 인생이 또 무너지겠구나라는 위기의식, 어릴 때 꿈이 살아났고 그래서 먼저 돈을 모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런저런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종잣돈 삼아서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15평짜리 20대 중반에. 거기에서 이제 돈을 좀 모아야 되겠다 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죠. 초밥집이었다면서요? 초밥도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대단한 게 아니고 실비 초밥집입니다. 로바다 야끼 비슷한 오픈된 주방에 그다음에 이제 테이블 몇 개 있고 요런 데서 일하는 분이 두세 분 계셨는데 어떨 때는 안 오면 혼자서 1인 3역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 칼에 베인 자국이 지금도 손에 많이 있습니다. 아 손에 그 칼질하면서 그렇죠. 베인 네. 거? 그러면서 그때는 12시까지인가 밖에 영업을 못 했는데 시간 외에 영업으로 단속을 당하고 저는 그때 정말 뭘 몰랐습니다. 세상 물정을.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때 제 인생에 위기가 한번 왔죠. 그래서 30일 영업정지 당하면서 아 그러니까 시간의 영업으로? 그런 법이 있었어요. 식품위생법이 그랬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벌금 전력이 30만 원이었는데 아마 그때 그게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법 위반이 아닌데 있는 현상만 가지고 써라고 해서 불러주는 대로 썼는데 그게 결국은 자술서가 된 거고 그걸 토대로 했으니까 이게 이제 행정적으로 행정 처분을 당했죠. 영업정지. 또 하나는 또 벌금까지. 그걸 그때는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경험을 토대로 변호사를 하면서 진짜 서민들의 어려움을 절감을 했기 때문에 증거 없이 하는 말도 새겨 듣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분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헤아려 드리려고 애를 썼고 뭐 그랬습니다. 초밥을 하면서 30만 원 그 시간의 영업으로 그냥 불러준 대로 써. 그래서 썼더니 그게 30만 원 그렇죠. 벌금의 근거가 단골 됐다. 손님이 한 분이 계시고 일하는 분이 계시고 저도 있는데 청소하면서 내가 있는 거 먹고 갈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근데 그걸 그대로 보면은 시간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봐주지 않았던 거죠. 제가 제도 모으고 대출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정말 올인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뒤늦게 어릴 때 꿈을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29에 동아대 법대 야간을 갔었고 그때부터 뭐 학교에서 제일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동아대 법대 야간. 그때 이제 뭐 수업고시로 결국에 학교 네, 가시는데 그렇죠. 얼마 정도 공부를 하셨나요? 제가 1학년 2학기 겨울 방학이면 2월 달에 1차 시험이 있습니다. 네. 그때부터 3회 연속으로 쳐봤죠. 그래갖고 3번 만에 1차를 합격하고 휴학을 하고 서울 신림동에 가서 2차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 됐으니까 한 5년 반 정도? 머리가 엄청 좋으신가 봐. 절대 물론 뭐 나쁘지는 않았겠죠. 나쁘지는 않았으니까 했고 네. 다만 무덤에 들어갔다 생각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동아대에 다니는 그 석당 도서관에 다니는 학생들은 거의 다 저를 알았죠. 야, 무덤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공부를 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매일 추리닝 입고 다니고 저는 그나마 이제 일본어를 그 전에 공부를 한 경험이 있어서 일본어를 외국어로 선택해서 자리에 앉아서 단어를 외우거나 하진 않았어요. 걸어 다니면서 밥 먹으면서 양치질을 하면서 그렇게 늘 메모지를 들고 다니고 정말 열심히 했죠. 몸이 상할 만큼.
생각합니다. 그 김미애 의원이 굉장히 악착 같고 열심히 일하는 거는 아마 그때 당시에 그 공장에 있을 때 혹은 초밥집을 할 때 그리고 동아대 법대 야간을 다니면서 공부를 할 때뿐만이 아니라 그 습관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도 그대로 이제 이어져 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화면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뭐 지금의 김미애 의원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자, 우리 시강님, 그 요즘 젊은 입장에서는 이런 스토리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네. 일종의 그 국회의원 또는 이게 뭐 성공한 뭐 사업가, 정치인이 이제 좀 롤모델로 삼고 저희가 그렇게 되고자 이렇게 많이 좀 따라오고자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이 정치인들의 대부분의 이 선거 전략이나 이런 마케팅이 나도 힘들었는데 지금도 힘들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뭐 내가 가난하고 뭔가 부족한 것이 많다 그래서 이게 동정심을 계속 어필을 하거든요. 저는 안 힘들어요. 근데 오히려 의원님을 만나면서 진짜 이 의상 차림도 정말 깔끔하시고 세련되시니까 신발 안 떨어졌죠. 신발에 구멍도 없으시고 제가 구멍 난 거 신은 적 없습니다. 네, 오히려 이런 점이 나도 저렇게 저런 의원님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야, 저기 개그 반장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추미애랑 너무 차이 난다. 같은 미애인데. 그리고 저기 코만도님은 난국이와 비교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2020년 4월 27일 날 이제 조선일보 곽창렬 기자가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네. 그 PD님 그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그 인터뷰한 것 중에서 아까 제일 뒤에 있던 부분 있잖아요. 그 한번 보여주세요. 인터뷰를 들리시나? 자, 저게 예, 그거요. 그 화면. 그 빨간 글 한번 볼까요? 그 김혜애 의원이 저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보수의 가치를 신뢰하고 자유를 존중한다. 물론 평등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꿈을 이루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게 맞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나보고 구질구질하게 살라면 나는 못 산다. 그렇죠.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구질구질해? 열심히 살아서 내가 잘 살고 그걸로 어려운 사람 돕자는 게 내 생각이다. 그런데 진보 진영 가운데 일부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 대해 존중하지 않더라. 뭐하러 그렇게 치열하게 사냐는 것이다. 예를 들면 명품을 좋아하면서 아닌 척. 좀 줄여보세요. 아닌 척 하는 사람을 봤다. 또 자사고나 특목고 반대하면서 자기 아이들은 거기 보내고 이 조국 씨네. 또 미국 유학도 보낸다. 최광욱 당선인 봐라. 일제차 렉서스 탄다는데 나는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그러면서 자신만 옳은 척 대중을 선동한다.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역겨웠다. 나처럼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 부자로 살고 싶은 것은 자유다. 박수 받을 일이지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야, 지금 봐도 그 2020년에 그러니까 2년 전인데 그때 이제 당선되고 나서 인터뷰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봐도 가슴 뭉클한데 어떻게 보면 저게 보수의 가치 아닙니까? 예, 그럼요. 이게 뭐 성공해서 이러한 내가 뭐 성공 스토리를 뭐 국민들한테도 알려드리고 그러면서 또 이런 뭐 감동을 일으키는 게 또 국회의원으로서 또 하나의 이런 자질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구질구질하게 못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되었어도 제가 한 12시까지 주말에도 일을 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번 돈으로 제 모교 동아대가 제 꿈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제가 한 해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을 발전기금 내지 장학금으로 갚았습니다. 오, 진짜요? 그렇게 했었고 또 저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생각해서 매월 수십만 원씩 제가 여기저기 기부를 했었고 사실은 제 자랑이 아니라 제 자랑이 될 수도 있겠네요. 국회의원 되고 나서도 세비 30% 정도는 지금도 계속 기부를 합니다. 여기저기에. 기부를 하세요, 진짜로? 그게 저기 있는 말이죠. 내가 잘 살고 그래서 주변을 잘 살게 돕는 일. 저는 그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보수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는 경쟁은 나쁜 것이다. 경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모든 사람 평등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지만 본인은 아니잖아요. 본인은 안 돼요. 본인 자식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좋은 기득권, 네. 본인이 많이 알고 인적 네트워크, 그렇지 못한 아이들에게 나눠줬으면 그러니까. 그 본인 말대로 한 거죠. 네. 그러면은 위선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지 않죠. 근데 철저히 본인 아이들은
개천으로 보내기 싫고 정말 늘 위에서 살게 하고 싶고 다른 개천의 아이들은 그냥 거기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선동을 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 그것 때문에 제가 조국을 경멸했죠. 그러니까 조국 씨가 그럼 저 같은 아이가 만약에 그 말을 듣고 나도 대충 그냥 개천에서 머물러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사는 게 옳습니까? 아니다. 너도 할 수 있다. 계속 희망을 주면서 때로는 도움도 주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도움도 주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하면 그 다리가 되어서 만나게도 해주고 그것이 본인이 말하는 대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기득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본인의 자녀들에게는 100% 이상 위법까지 해가면서 발휘했잖아요. 그런 위선이 저는 너무 싫은 거죠. 시강님, 그때 조국 그 전 법무부 장관이 예. 그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도 괜찮다. 네. 뭐 그렇게 뭐 개천에 용이 되려고 하지 마라.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자기 자식은 용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용트림을 쓴 거 아닙니까? 뭐 유학하고 있죠 지금. 네. 의사 만들고 그다음에 유학 보내고 자기 자식들은 그러면서 남들한테는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살면은 참 힘들죠. 지금도 어느 대학교 나와야 되고 어디 뭐 외국 나가서 석박사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먹어주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힘들고 지금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편견이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렇죠. 힘들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편견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같은 사람이 저는 할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말씀 들어보면 그 동아대 법대에서 공부를 해서 이렇게 고시가 됐으니까 그 동아대에 이 학교에 대해서 야간이었는데 감사하다 해서 해마다 1,000만 원씩 동아대에 기부를 해서 지금 1억 그럼 10년이 넘은 거예요? 해마다 어떤 해는 못할 때도 있었고 제가 2018년까지인가 해서 1억 원 발전기금이나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다 냈죠. 제가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았고 학교로부터 숙식을 제공받았으니까. 그런데 학교에서도 동아대도 그 인재를 알아본 거예요? 아니면 공부를 잘해서 그런 거예요? 죽으라고 열심히 했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열심히 한 것은 제 주변이 다 인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야 저렇게 열심히 하는 학생은 우리가 좀 지원해 줘야겠다 그래서 장학금을 주고 숙식을 해결하게 해주고 그럼으로써 결국은 그 사법시험에 합격을 한 거군요. 네. 거기에 갚은 거고요. 그럼요. 제비 지금 저는 사실 저 김미애 그 의원하고 가까운 사이인데 누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를 자기가 받는 세비의 30% 정도를 이렇게 도네이션을 하고 있다는 얘기 그런 얘기 지금 좀 처음 들어봤습니다. YSG님 감동 김미애 의원님 응원하겠습니다. 부산 정도님이 공순이 김미애 짝짝짝 이렇게 박수를 치고 계시네요. 개그반장님 요즘은 개천에서 용 안 나요. 개천도 재개발돼서 용의 알도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바둑이님은 지금 민주당에서 조국, 조민 국회의원 만들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무슨 저 재판을 받고 있어도 기소가 됐어도 그 국회의원 당원 바꿔서 이렇게 한다니까요. 쪼폭님은 1,000만 원씩 모교대학에 기부하신 건 와 대단하심 이렇게. 그때 제가 월세 살았습니다. 전월세. 2천만 원에 30만 원인가? 뭐 그렇게 원룸에 살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가 됐지만 처음 아무도 없잖아요. 저를 도와줄 사람이. 혼자 있었고 그래서 2천만 원에 30만 원인가? 30만 원짜리 월세를 살면서도 그때. 해마다 학교에 1,000만 원씩 기부를 그렇게 했다. 안 하면 못 할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변호사 시절에는 어떻게 모두 수임이 잘 되셨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쉽겠습니까? 그렇지. 제가 무슨 유명한 뭐 우리 모교를 저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인류라고 말하는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자마자 바로 개업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마 처음에 인터넷으로 홍보하는 것을 부산에서 아마 거의 처음으로 한 변호사일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홍보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초창단이셨네요. 초창기였어요. 그때 부산의 여성 변호사가 10명이 안 될 시절이었습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여자 변호사를 찾아오는 의뢰인도 계셨고 또 하나는 제가 자존심을 버리지 않죠. 제가 직접 상담을 했습니다. 직접 상담을 할 대신에 유료 상담을 처음 시작했죠. 제가 무료로 하는 것은 제 자유지. 그리고 제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할 일이지 강요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서
비행소년이라 부르는 보호소년 아이들, 또 이제 소외받은 여성들, 그 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돕는 일들을 병행을 하고 국선 변호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야, 이거는 뭐 정말 무슨 책에서나 읽어본 스토리 같은 삶을. 그거는 그래도 저는 혜택 받은 사람이라는 게 늘 감사했죠. 사실은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도 합격 못하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러나 저는 열심히 하니까 학교에서 도움도 줬었고 또 합격도 되고 너무 감사한 일이고 사회에 빚진 마음 이건 조금 갚아야 된다는 부채의식이 늘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어떤 분이 여기다 물어보시는데, 훈이아 님이 혼자 사심? 혼자 살아요. 예. 애는 있어요. 자, 지금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기, 우리 시간님, 그 스토리 좀 아시죠? 예, 검색을 통해서 예, 확인을 했는데 의원님께도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쭤보세요. 근데 여기 대해서 또 때로는 좀 답변을 좀 이렇게 뭐 피하시거나 좀 불편하신 점은 따로 없어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그런 아이? 네, 세 분의 자녀분들에 대해서. 괜찮아요. 아이 3명은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정말 입양한 아이는 81대 입양한 제 딸 막둥이. 얘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애가 얘가 지금 81대부터 제 품에서 제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뒤에, 저 좀 크게, 예. 사진, 뒤에. 야, 얼굴을 제가 가린다. 마라톤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마라톤 대회에 나갔는데 제가 제 딸이죠. 저게 한 서너 살 때 마라톤에서 나갔어요? 제가 애 데리고 운동을 해야 되니까 부산에 여러 바다 마라톤, 환경 마라톤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마라톤 나갈 때 딸을 데리고 갔죠. 그래서 저 아이고 제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저 때는 한 서너 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애가 열경련을 한 6번 해서 저를 지옥에 빠뜨리기도 하고 제가 병원 응급실에 부지기수로 다녔습니다. 그러던 아이가 지금은 너무 튼튼해져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해하고 있고 근데 저 때가 2011년인데 우리 딸을 입양 신청하고 나서 둘째 언니가 갑자기 백혈병으로 위독해져서 그때 11살이던 남자 조카를 제가 데리고 오게 됐죠. 그래서 딸보다 먼저 제가 조카를 키웠습니다. 며칠 먼저. 그러면서 신생아에는 우리 딸이 왔고 그래서 두 아이를 키웠죠. 그러니까 큰애는 조카죠. 조카를 제가 그때부터 키웠었고 지금은 대학생이 되어 있고 지금도 같이 있어요? 같이 있고 이제 군대도 갔다 왔습니다. 걔도 막 방황을 하다가 지금은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남자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를 합니다. 근데 작은 언니하고 큰 언니 애도 큰 언니는 애는 이제 가운데 조카인데 얘가 저한테 행복을 줬어요. 우리 형부가 큰 형부가 천사였는데 19개월 때 공사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건강도 안 좋아서 그 조카를 제가 사실은 반 이상을 키우다가 그러면서 얘가 너무 똑똑하게 밝게 잘 자라서 걔가 주는 행복이 너무 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큰 변호사 형부는 사무실도 데리고 가고 모임에도 데리고 가고 주말마다 얘랑 다녔는데 그러면서 제가 입양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그때 언니가 저 중간에 애인데 오른쪽 있는 애인데 우리 오른쪽, 언니가 제일 지금은 오른쪽. 언니랑 자기 엄마랑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사진 좀. 그렇죠. 얘가 이제 고1이 됐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세 아이라고 하기도 하고 두 아이를 하기도 하는데 정확히는 두 아이죠. 저게 당선됐을 네, 당선됐을 때 사진인 거죠? 당선됐을 때. 그때 그 큰 언니의 딸. 그 반은 입양을 했던 채. 입양은 그다음에 아니고 그냥 그 데려다 키운 거죠. 데려다 키운 거죠. 같이 키운 거죠. 같이 키운 거고. 언니가 잘 돌보고 있습니다. 저 오른쪽이 지금 보면 이제 얘기가. 지금 6학년. 6학년인 딸 애. 그러시군요. 제게는 최고의 선물이죠. 근데 김 의원님은 결혼은 안 하셨어요. 결혼해 본 적이 없죠. 해본 적이 없죠. 아이를 임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 그런 아이를 막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아이는 그 그러니까 큰 형부가 공사 현장에서 돌아가셔서 그 언니가 어려울 아프니까 때 제가 어려울 때. 돌봐줬었고 지금은 괜찮고 이제 큰애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들이 여기 정장을 안 하네요. 얘가 제가 쟤들이
저 지금 사진 한번 볼까요? 그쵸. 뒤에 쟤들 보이는 여름 방학 때 아들. 예.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막둥이는 아직 4-5살 때 제가 여름 방학 때 애들을 법정 견학시켜 준다고 데려갔을 때입니다. 법정을 데려가는 거예요? 이거 부산이네요, 저기. 네, 형사 법정에 데려갔었죠. 야, 정말 뭐 지금 그 댓글들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 잠시 돌보신 것도 대단하신 겁니다. 그다음에 그 김성록님은 국회의사당에서 이 내용을 매일 방영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 다른 국회의원들 좀 들어라, 봐라, 뭐 이런 얘기이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양세현님인가요? 김의회 의원 대단하네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스스로 실천하심 존경합니다. 동아대 출신으로서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람, 보수의 가치를 실천하는 국민대표, 롱런 하시길 화이팅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유병아님은 또, 야, 김 의원 대단하구먼, 응원합니다. 그 다음에, 조혜라님이시구나. 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님의 보물이 있었군요. 제이김님, 보수에 이런 분이 넘쳐야 하는데 자유시장 경제님은 눈물이 나네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노잼님은 서민 코스프레 민주당 최강수님 국힘의 보물이십니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보수 시청자 여러분들께 힘 좀 내시라고 보수에 이런 분도 계시다는 거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꼭 이분 오늘 모셨습니다. 근데 입양해서 걔가 이제 희망이에요, 본인의? 제가 사실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우리 아이들을 제가 돌본 일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체험해? 애기들이 3명은 이제 큰애는 아들이니까 다른 방에 자고 처음에는 우리 딸이랑 조카가 제 방에서 같이 자거든요. 같은 침대에서. 새벽마다 아이들 발 보고 얼굴 보면 제가 감격의 눈물을 흘렸죠.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잘 보냈구나. 특히 막둥이는 늘 토론을 하고 격려를 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봐 정말 노심초사 제가 안고 키웠거든요. 그런 애가 잘 자라고 있어서 감격이었고 지금도 애들 보면 모든 싫음이 제가 사라지죠. 그래서 제가 서울, 부산을 뭐 제 집 아들도 매일 거의 매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도 저녁에도 마지막 비행기로도 부산에 가서 아이를 돌보고 새벽에 첫 비행기로 오는 게 더 행복합니다. 몸은 고대도. 사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좀 따뜻하기도 한데 그 중간중간마다 되게 힘드실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힘들죠, 육체적으로. 뭐 뼈가 녹아내린다는 느낌? 뭐 엄마들은 뭐 이런 느낌 들 때 있겠죠. 왔다 갔다. 내가 집에서도 지금 도와주는 분이 계시다가 작년 연말부로 안 계셔서 제가 집안 일을 하고 빨래 돌려놓고 밥하고 밤에 잘 때 애 보고 딸 보고 내일 아침에 뭐 먹고 싶은지 물어보면 볶음밥 하면 일어나서 볶음밥 해놓고 저는 화장하고 하는데 10분이면 끝입니다. 샤워하고 화장 홀려들. 그러니까 늘 한 옷 들고 날아가고 음식물 쓰레기 봉지 들고 카드 들고 가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주는 행복에 정말 비할 바가 아니죠. 제가 뭐 이 말씀이 이제 저는 이렇게 느끼는 게 제가 비대위원 할 때 같이 회의를 같이 하는데 뭐 저녁 먹거나 뭐 이럴 때 되면 우리 애 돌보러 가야 된다고 어디 부산을 간다고 부산을 내려가서 애 그 다음날 그 김밥 싸줘야 된다고 소풍 가니까 저녁에 비행기 타고 내려가요. 그럼 내려가서 애 김밥 싸주고 그 다음날 올라오고 야 그런 거 보면 정말 너무나 제가 같은 동료 저는 의원은 아니지만 같은 비대위에 있으면서 야 이런 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이제 보니까 부산 영도님은 결혼 생각은 없으시냐고 그다음에 저의 이상형이 이태석 신부님입니다. 이태석 신부님이요? 신부님은 결혼을 못 하잖아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렇게 따뜻한 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부족해서요? 본인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저는 그분이 남수단에서 발이 아파서 발이 망가진 이 아이들 보면서 직접
발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신발을 만들어 주신 이 모습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사실은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런 따뜻한 분이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죠. 이제 국회의원 되고 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본인이 겪었던 이제 힘든 점을 또 이제 입법화하고 뭐 또 다른 뭐 미혼모 가정이나 아니면 한부모 가정, 뭐 입양 가정에 대한 이제 요구사항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뭐 이번 입법 구체적인 어떤 뭐 내용이 있을까요? 네네. 하시는 것 중에. 제가 이제 16년간 부산에서 변호사를 하면서 정치권에서 코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변호사도 보람 있게 하고 아이들과도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저 길을 가야 되냐라고 할 때 고민을 할 때 제가 마음을 움직인 건 저 경험, 저처럼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실제로 한 사람이 입법 활동,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게 꼭 필요하겠다. 특히나 아이 관련해서는. 제가 16년간 변호사하면서 어떤 사회단체에 가지 않고 제 돈을 써가면서 제 재능을 써가면서 도와드리는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그래서 좀 바꾸고자 지역신문에 칼럼도 쓰고 했지만 전혀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을 가지고 국회에 가면은 최소한 이런 거는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왔었고 와서 한 일이 아동 관련해서 아동 학대 방지책이나 또 한부모 가족 지원책, 미혼모, 미혼부 관련한 일들, 입양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 뭐 이런 일들을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활동하는 게 나오네. 이거는 이제 며칠 전에 부산에서 한부모 가족의 날 관련한 한부모 가족의 날. 캠페인을 하는 거고. 지금 그 한부모시네. 그렇죠. 결혼 안 하셨으니까. 저야말로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입양 부모이기도 하고 조카의 엄마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싱글맘이기도 하고 워킹맘이기도 하고 뭐 그래서 제가 또 변호사하면서 저 베이비박스 네. 유기아동 입양률 제고를 위한 정책 간담회 그런 데서 가셨군요. 저는 모든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안전하게 크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꼭 해야 되는 게 보호 출산제가 도입되는 겁니다. 보호 출산제? 네, 그게 네. 뭐예요? 제가 변호사하면서 미혼 여성이 임신한 상태로 부모님과 상담을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참 이분들의 고충이 이해가 되면서도 제가 해법을 제시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남자는 없고 홀로 그 임신한 몸을 가지고 낙태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해서 낳아서 키울 자신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할 때 저도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낳을 경우에 친아빠를 찾아서 당신이 양육비 청구할 수 있는 길은 있다라든지 현재 제도 안에서 이러한 게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혼자 나와서 키우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나 낙태를 한들 누가 뭐라 하겠냐.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안내만 해드릴 뿐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대한민국에는 한 해 200명의 아기들이 베이비박스에 보호가 되거든요. 그 베이비박스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해서 그걸 누가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2,000명이 넘는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비난하고 비판만 할 수 없죠. 그리고 지금도 작년에도 보세요. 강원도 산길에 둘레길에 눈 위에 신생아를 버려진 일이 있었죠. 아기를 낳자마자 변기통에 넣어서 뚜껑을 덮여서 그 안타까운 일들을 겪게 했죠. 그런 일들을 겪는 산모도 아기도 너무 고통스러운 일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조금 최선이 아닌 차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임신 갈등을 겪는 여성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아기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이제 익명 출산의 길을 열어야 된다. 익명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먼저 상담을 통해서 직접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직접 양육을 못하겠다고 하면은 익명 출산을 해서 입양의 길을 열어주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최선을 고집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편하죠. 비판만 하고 비난하면 너무 편한데 그 다음이 없습니다. 그거는 저는 국회가 비겁하다, 입법 부작위 상태를 계속
그러면서 편하게 지내는 건 이건 국회나 국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프랑스가 1941년에 도입을 해서 한 해 600여 명의 생명이 지켜지고 있고 독일도 2014년에 도입을 해서 500~600명 이렇게 생명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는 위헌 소송을 했지만 합헌이 됐거든요. 오히려 유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고 산모의 건강을 지켜준다라고 해서 합헌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대정부 질문 첫 번째 주제를 이걸 삼았습니다. 눈물로 호소했죠.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은 생명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사회적 약자가 누굽니까? 말 못하는 아기잖아요. 울음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이 아기들의 울음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는 헤아려야 되지 않겠냐고. 이 죽어가는 아기들을 위해서 저라도 울어줘야 되겠다고. 그렇게 호소를 했더니 민주당 의원들도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겠다고 했고 다행히 우리 윤석열 정부가 아동 주요 정책으로 채택해 줬습니다. 물론 출생 통보제를 병행 도입하는 건데 그래서 저도 출생 통보제를 또 저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의료계에 반대가 있으니까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서 출생 통보랑 출생 신고는 다르거든요. 출생 신고는 부모의 의무입니다. 출생 통보는 의료기관에서 심평원에 아이가 태어난 것을 통보하는 것으로 그 의무를 가름할 수 있도록 저도 이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근데 의료계에서 왜 반대해요? 이제 사실은 이해도 되죠. 그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업무도 늘어나고. 그러니까는 늘 의사들 비판만 하면서 이런 굳은 일을 왜 또 우리한테 맡기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것이 오히려 병원에서 출산하는 걸 기피할 수 있다라는 반론도 제기합니다.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면은 익명의 출산길이 열리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기피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보호출산을 먼저 도입하든지 아니면은 출생통보제와 병행 도입이라도 해달라라는 요구를 해서 두 가지를 제가 다 발의를 해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본인의 삶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지만 꿋꿋하게 살아서 또 성공을 했고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사회에 대한 봉사, 그다음에 헌신, 그리고 입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이제 그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는 그런 의원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처음에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잡았죠. 진짜 흑수저 김대가 본 김남국 사태 뭐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 왜냐면 이제 원래는 그 이걸 하려고 모신 건 아니었어요. 이 논의를 하려고 모신 건 아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김남국 사태와 관련해서 워낙 지금 그 사회적으로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적어도 가장 흑수저 그 국회의원들 중에서 가장 흑수저인 사실은 가장 흑수저이시죠. 그런 분이 삶이라는 것들을 보여드림으로써 그분은 과연 또 이 지금 현재 사태를 어떻게 보는가 이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준비한 게 있죠 지금. 네, 맞습니다. 지금 특히 그 이제 스스로 내가 이제 뭐 가난하다, 일명 뭐 가난 코스프레라는 게 지금 뭐 또 사회적 논란으로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제 이전까지 김미애 의원님의 이런 삶을 바라보면서 좀 더 비교가 되고 대조도 되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의 또 이런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생각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이게 한 2분 정도 된답니다. 뭐 사실 별로 보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데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누구인지 아시죠? 김남국 의원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본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그 다른 사람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는지 그것을 제가 한번 그 김남국 TV에 나온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50초쯤 된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페네마이크에서 왜 김남국의 홍보 영상을 틀어? 뭐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보시면 알잖아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과 김남국 씨가 그 100만 원을 달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가난 코스프레를 했던 그 실제 모습들. 이제 우리 이제 김미애 의원님 뭐 한숨 쉬고 계신데. 저는 제가 포항여고를 입학을 못했습니다, 사실. 왜냐, 등록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검정고시 하려고 부산에 언니가 다니는 공장에 가서 깡통 선별하는 일을 일주일 정도 하니까 오빠가 등록금 넣었다고 오라 해서 일주일 늦게 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서너 번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비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부산 오는 차비만 가지고 부산에 왔습니다. 그 절박함이 가난한 사람의 절박함이죠. 그리고 일하지 않으면 잠잘 것도 먹을 것도 없는 그게 가난의 절박함입니다. 저는 가난을 모욕한다고 느낍니다. 가난에 대한 모욕이다. 모욕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저렇게 늘 가난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김남국 의원이 오늘까지 뭐 밝혀진 바로는 뭐 70, 80억까지도 뭐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본인은 뒤로 그렇게 코인을 갖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이제 100만 원을 후원해 주십시오. 그 코인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본인이 서민 코스프레 하면서 라면만 먹고 산다고 하고 그러면서 진짜 서민들의 돈을 뭐 한 겁니까? 지금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김남국 씨가 헌 가방을 수선해 달라고 그 수선하는 아저씨한테 줬더니 새 가방을 줬다. 이런 얘기를 지금 자랑 삼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 헌 가방 하는 아저씨 재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 아저씨한테 새 가방 받아서 김남국 의원, 그 청년 재벌에 가까운 김남국 의원 헌 가방 들이밀면서 새 가방, 그 가방 수선하는 아저씨한테 받아서 자랑스럽습니까? 그게 사기는 상대방을 속여서 착오 상태에 빠진 사람의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가 다를까 싶습니다. 저건 형법상에 어떻게 보면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네요. 저 돈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라면만 먹고 산다면서요. 그러니까 라면보다 더 맛있는 거 먹는 지지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아픈 마음을 이용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표현에 보면요. 지금 제가 읽으면서 저에겐 100만 원의 절박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그 외로움,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잠을 못 이룹니다. 이렇게 지금 그 광고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0만 원만 벌게 해주세요. 100만 원 벌어서 민생 정치하겠습니다. 저런 짓 안 하죠. 정말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치를 얼마나 더 이상 희화화시키고 있는지 그냥 좀 정치인으로서 좀 부끄럽습니다. 저런 모습은. 100만 원만 달라.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어려움, 내일에 대한 걱정. 부모님도 계셨잖아요. 그렇지. 김미애 의원은 부모님. 그럴 때 쓸 수 있는 말들이 아니라고요. 의원님께서는 뭐 혹시 운동화 구멍 나거나 뭐. 저는 그런 거 신고 다니지 않습니다. 무슨 그렇게 많은 돈으로 운동화 좀 여러 켤레 있습니다. 네. 구두도 몇 켤레 갈아 신고 다니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지 않다고. 열심히 일해서 저도 치장하고 싶고 뭐 그런 거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야지 희망을 주죠. 네. 저거는 본인만 뒤로 다 챙기는 거 아닙니까? 겉으로는. 그러니까 서민 코스프레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김남국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 되기 전에 한 5년 동안 이제 변호사 정도를 이제 한 그 기간 동안의 세금 납부 기록을 이제 신고를 했는데 5년 동안 3천만 원 정도의 이제 세금을 냈으니까 1년에 한 평균적으로 600만 원 정도를 낸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투자금이?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네, 최초의 투자금. 이 사건의 진실은 최초의 투자금은 얼마가 어디서 나왔고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했고 어떻게 또 처분을 했고 그 처분한 돈은 어디로 흘러갔는지 변호사니까 명백히 밝힐 수 있는데 그 쉬운 것을 왜 밝히지 않는지.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KJ 의원님은 김미애 의원님 존경합니다. 뭐 그 용암님은 오늘부터 김미애 의원 지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원희님은 그 로스쿨 다닐 돈은 있었으면서 저 김남국 의원 얘기를 하시는 거고 낙타님은 모란시장 가면 2만 원 주면 사는데 구멍난 걸 신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놀라운 게 저도 인터뷰 많이 하지만 사실 누가 인터뷰하면서 거기 신발에 구멍 나셨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거든요. 짜고 치는 거 아닙니까? 글쎄 뭐 진짜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뭔가 너무 이상해. 그때 당시에 뭐 나는 옷은 국회에서 주는 옷이고 뭐 5만 원짜리 정도 되고 뭐 라면 먹었고 그다음에 뭐 파스타 같은 거 먹어본 적이 없어서 뭐 그런 영상을 쫙 보여주면서 한 사람은 그렇게 마치 그냥 이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뭐 어떤 국회의원 이런 식으로 미화를 해서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정말 위선이었잖아요. 위선, 이중성, 내로남불, 민주당의 DNA 같습니다. 그게 민주당의 DNA. 참 답답한데 궁금한 게 그거예요. 지금 이제 진실은 밝혀져야 되죠. 도대체 그 초기 자본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아니 아까 5년간 변호사를 했는데 그러면은 한 해 돈을 얼마를 벌어야지 그만큼을 저금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소득세, 종소세 낸 내역을 보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별로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보면은 그만한 시드머니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저는 그게 궁금하네요. 뭐 지금까지 해명으로 밝히기로는 본인이 이제 전세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전세를 뺀 돈으로 LG 디스플레이를 샀고 그 전세금은 어디서 나왔다? 또 이제 그 돈은 어디서 났냐? 여기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꼬리를 물고 있는데 지금 하나도 시원하게 해명을 못하고 계속해서 이게 두루뭉실하게 표현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뭐 한동훈 검찰 탓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를 들으면 어떤 얘기냐면 이 세상에 범죄가 존재하는 것은 검찰과 경찰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수완박을 밀어붙여서 네. 범죄인에게 날개 달아주고 지금 형사 피해를 입은 고소인들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무혐의 처분이 쉽게 나죠. 세월 없이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70여 년에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가 얼마나 잘 가꿔져 왔는데 그렇죠. 그거를 무너뜨린 게 결국은 이런 거 하려고 그랬나? 그러니까 김명수 사법체제하고 그 같이 짝짝꿍이 돼서 어떻게 보면 마약 수사도 그렇죠. 그것도 못하게 마약 청정국인데 네. 이제 사라졌잖아요. 네, 마약 10대도 청정국이라는 단어를 못 들고 못해요. 쉽게 이제 마약을 손에 놓고 다니고 이런 거 최소한 제가 살았던 그 부산 지금도 살고 있지만 부산이나 인천은 마약 수사가 정말 잘 돼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바다를 통해서 밀수가 잘 되기도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수사권 다 박탈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이번에 뭐 원전, 마약, 경제 뭐 여러 가지 소주성 외치면서 네, 그렇죠. 또 태양광. 부동산 임대차 3법으로 전세 사기, 역전세 전부 다 만들었잖아요. 나라를 온통 정말 그러니까요. 비정상으로 만들었죠.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제 오늘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집권한 지 이제 1년이 네, 지난 네. 날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야, 정말 저 이재명 씨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으면 과연 나라는 어떻게 됐었을까?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하게 이런 돼요. 것들이 다 묻혀지겠죠. 다 묻혀지겠지.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들 뭐 다 묻혀지겠죠. 서태령 또 사건은 송영길 돈봉투 사건 이것도 뭐 안 다 드러났을 것이고. 묻혀졌겠죠. 그래서 그렇게 길을 쓰고 검수완박하려고 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참. 용암님은 검수권 찾아야 합니다. 검수원복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장미성님은 그거 바라고 한 거겠죠. 그렇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한경희님은 공격수 많은 민주당, 국힘 공격수 저격 무능 쪽팔린다. 뭐 이러면서 비판을 하셨어요. 근데 저 얘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국민의힘은 왜 그렇게 화력이 약하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왜 이렇게 화력이 약하냐 이런 비판도 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비판도 겸허하게 저는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다만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염치가 있고 양식은 있는 분이 많다. 최소한에. 그렇죠. 제가 사실은 과거에 어느 당을 지지를 하고 말고가 없습니다. 저도 사람에 따라서 여기가 좋았다가 저기가 좋았다가 그렇게 정치하기 전에는 살아왔는데 그때도 정치인들은 좀 염치는 있고 양심은 있었다 싶었는데 21대는 저는 최악이지 않나. 특히 민주당이 그렇다는 그렇죠. 거죠. 뻔뻔함이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잘못이 있을 때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송영길 그 돈봉투 사건 역시 마찬가지고 최고봉은 민주당 당대표잖아요. 이재명. 저는 그런 분이 정치한다는 게 정치사의 수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죠. 보통은 그 정도면은 안 하거든요. 양심이 있으면 안 하죠. 그 다음에 당대표를 하고 처음부터 본인을 위해서 민주당을 다 정비를 하잖아요. 당헌, 당규도 개정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보통으로서는 상상이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변이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성정으로는 한 명만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저는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이제 정치 그만하라고 유언까지 했잖아요. 그런데도 저렇게 굳건히 가는 분의 저는 멘탈이 몹시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정치 지형이 그런데 이제 우리 당이 거기에 대해서 활약이 약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긴 하는데 저도 원내대변인 7개월 했지만 80%가 민주당 비판하는 거고 이재명 방탄에 대한 비판인데 이게 수적으로 너무 열세인 게 사실이고 또 하나는 또 집권당으로서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전부 가로막혔기 때문에 국회가 입법 활동으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성과 내기 힘들죠. 제가 아는 민생 법안도 안 되잖아요. 또 그런데 또 하나는 그런데 이제 성과를 낸 것은 외교 안보잖아요. 이거는 국회의 입법적 뒷받침이 없어도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잘하는 게 빛을 좀 발하는 것 같고 사실 나머지는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공약 이행을 하기 위해서도 입법적 지원을 해야 되는데 140여 건의 정부가 발의한 것도 30여 건밖에 통과 못 됐고 제가 보니까 지난 1년 동안에 민주당 정부가 발의한 것이 우리 윤석열 정부가 발의한 입법 통과된 게 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국정을 발목 잡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발언을 해도 언론 환경도 역시 여전히 기울어져 있는 게 사실이고 언론법, 간호사법, 그다음에 그렇죠. 노란봉투법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죠? 하는데 양도법. 이거 이제 집권당으로서는 성과를 내주고 이렇게 하면서 화력이 더 빛을 발할 텐데 이런 게 조금 묻히는 경향도 있고 또 의원들이 보통은 저도 지역에 가면은 왜 그렇게 우리 당의 목소리를 못 내냐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되고 또 화력을 하나는 좀 키워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게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는 미안하다고 하잖아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민주당 하듯이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죠. 잘못을 두둔할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그런 데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지역구의 평가를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말로만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발로 뛰는 이런 정치인이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다가오는 총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이제 좀 걱정이라 해야 될까요? 이제 40대 그리고 이제 여성 이런 좀 계층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좀 지지율이 좀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의원님의 좀 아이디어나 좀 제안이 있을까요? 사실은 40대 여성 마찬가지 중도층을 네. 우리 당이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의 언행도 저는 조금 더 달라져야 되겠다.
그다음에 정책도 좀 더 홍보를 해서 그들에 맞춰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평범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 일련의 활동들을 네. 계속 좀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야를 할 것 없이 정치가 서로 비판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저런 엄청난 악재가 터졌는데도 우리 당이 지지율에서 압도적으로 앞서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지 못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의 정치를 좀 해야 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도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아쉬운 것은 아직까지도 입법적인 뒷받침, 이제 거대 야당이 끈끈이 다 막고 있고 발목을 잡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철저히 낮아져서 민생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254개 당협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진정성을 보고 마음이 돌아오지 않을까 싶고 뭐 결국은 우리가 달라져야 되겠죠. 진심으로 전화하면 아니면은 당을 떠나서 지지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아, 저 현장에 부산에서 네. 해운대잖아요. 네. 해운대 그 을이죠. 을이죠. 을 중에 해운대 을. 해운대 을은 조금 좀 낙후된 지역입니다. 어. 갑은 뭐 화려한 조명을 받는 곳이고. 그래서 저는 늘 발로 뛰어다니죠. 어제도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 지역을 김미애 동네 한바퀴에서 제가 다 다닙니다. 다니면은 다 눈에 보입니다. 뭘 바꿔야 되는지. 물론 저한테 늘 하는 말들이 그걸 왜 국회의원이 합니까 하는데 사실은 국민들은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눈에 띄는 정치인한테 민원 제기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저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과 같이 하거든요. 이 뒤에 이거 화면은 뭐예요?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오늘 취임 1주년이잖아요. 네. 이걸 기념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주를 봉사주간으로 맞아요. 정해서 맞습니다. 합니다. 어제도 제가 지난주에 했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수영강변에 환경정화 운동을 했죠. 이것도 우리는 진심으로 합니다. 구석구석 쓰레기는 눈에 보이는 곳에 없고 저기 보이는 안으로 들어가야 돼. 풀숲에 강가에 있거든요. 네, 거기 맞아요. 가면은 너무 많습니다. 쓰레기를 맞아요. 계속 줍는 걸 수시로 하고 있는데 저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매주 민생회의를 하죠. 시의원, 구의원과. 그 다음에 정치사에 처음으로 또 온라인 생중계를 합니다. 온라인 월 생중계를 일회. 해요? 월 1회는. 그게 뭐냐면은 한 달 동안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어떤 게 있었고 뭘 해결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를 지역 주민과 쌍방향 소통을 하고. 아,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 나도 좀 배워야겠다. 유튜브 생중계를 하죠. 유튜브 생중계?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하루 전에 홍보를 하죠. 그 다음에 제가 식당 알바를 15번 했거든요. 아, 그거 알아요? 그 시장님. 네. 이분이 알바세요. 알바를 해요. 국회의원 알바. 알바를 2시간. 어디서 하느냐? 네. 그 지역에 있는 어려운 식당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몇 시간이나 해요? 2시간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 6시부터 8시 하면은 저녁 네. 손님은 거의 끊기잖아요. 2시간 정말 해서 가는 집마다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국회의원 서빙 받아보려고 와요. 그러니까 손님도 많이 홍보 오시니까 효과가 아, 이거 저도 화면 이거네? 이거. 그죠? 저도 네. 행복하고 저 집이 아마 최고 매상을 올렸습니다. 삼겹살 가게인데 네. 2시간 만에 200만 원 넘게 매상 올렸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자기 가게 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와서 해달라고. 그래서 어제도 낮에 우리 지역에 돈가스 가게 가서 점심도 먹고 이 집이 식당 알바를 하기에 적정한지 좀 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제가 2021년이 얼마나 식당 사장님들 힘들었습니까? 코로나로. 그렇죠. 마음대로 방역 수칙을 제시를 했잖아요. 6시까지 영업해라, 9시까지 해라, 손님은 2명만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 4명만 앉을. 제가 식당 해본 사람으로서 벌써 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고통을 국감 끝나고 조금이라도 좀 희망을 좀 드리고자, 용기를 드리고자, 제가 식당 알바를 하면 정말 잘할 수 있는데. 본인이 또 식당 그랬으니까 했으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니까 그래서 선거법에만 저촉 안 되면 해야 되겠다 해서 괜찮다고 해서 제가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보건증도 발급받고 해마다 한 번을 발급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마다 보건증 발급받고 식당 알바를 2시간씩 하죠. 보세요. 다 행복하잖아요. 저도 행복하고 손님도 주인도.
그래서 행복하게 저는 이 지역에 활동을 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그 클로징을 좀 해야 될 텐데, 저는 뭐 아까 그 얘기 들으면서 그 속으로 김미애 의원 같은 저 복지부 장관님 죄송합니다만 복지부 장관에서 전면에서 이런 아동 정책, 여성 정책 이런 것들을 좀 하여튼 뭐 자,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제 그 정치인 김미애 그리고 인간 김미애 그리고 아이의 엄마의 김미애 로서 자연인 김미애, 의원 김미애로서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저요? 저는 정치가 좀 희망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을 주는 정치. 그리고 정치인도 제가 어느 이 언론 인터뷰에 정치인이 행복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이고 비판을 들었는데 그 뜻은 헌법 7조 1항의 가치를 저는 헌법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고 그게 뭐예요? 생각합니다. 7조 1항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봉사자의 자세, 책임지는 자세. 이것을 정치인이 실제 몸으로 저는 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변이 행복하잖아. 그러면 정치인 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국회의원이라고 비난하지 않고 박수 쳐주실 것 같거든요. 그럼 저도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보람도 느끼고. 어떨 때는 mek 빠지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돌아오는 건 욕이면 제가 과연 이것으로 세상을 조금이라도 낫게 할 수 있을까? 좀 칭찬이 듣고 싶은데 변호사라면 매일 칭찬을 받고 이랬는데 이렇게 하는데도 아이들도 엄마 함께 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하는데도 욕만 들으면 많이 속상하죠. 그래서 정치인도 이렇게 코스프레가 아니라 진심으로 좀 정치 활동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박수받고 그래서 국민들께도 희망을 드리고 정말 조금이라도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을 보고도 희망을 얻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한경희님, 제 이름이 김종현이 아니고요. 김종혁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고요. 당협위원장입니다. 감사하고요. 제이킴님, 김미애 의원님 변절 없이 그 뜻 영원하길 새로운 의원상을 만드시길. 제 바람입니다. 예, 김영금 씨께서는 기대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 존덴버님은 국진당은 장기 총선에서 김미애 의원 같은 분들로 공천하길.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시강님, 우리 젊은 시강님, 제가 오늘 사실은 저는 우리 젊은 보수들을 보면 나이 든 보수로서 상당히 항상 미안하거든요. 우리 보수가 좀 멋진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 후배 보수들이 당당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라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제가 기성세대로서 항상 부끄럽고 마음이 무거운데 오늘 제가 김미애 의원 얘기 들으시면서 우리 어떠셨어요? 저도 오늘 좀 너무 많이 반성을 했고요. 특히 제가 사실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서 이런 민주당의 이런 부정부패 관련해서만 제 초점을 맞췄지 좀 이런 소외받는 이런 계층이나 이런 세대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이 목소리를 이게 내시는 데 있어서 큰 이런 공헌을 하고 계시고 김미애 의원님의 경우에는 이제 제가 볼 때 4년으로는 좀 부족하신 것 같고 한 8년, 12년 계속해서 아까는 누가 국회의장을 하고 막 역할을 하셔서 이게 좀 본인의 뜻을 좀 최대한 널리 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기 아까 워워님 그냥 국회의원 되려고 갖은 사술 부리는 정치인도 많은데 이분은 국회의원이 되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명확하시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 젊은 시강님도 얘기를 했지만 누구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건 참 쉽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남들을 부끄럽게 하는 모습, 자기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참 우리가 부끄럽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보수가 물론 잘못하는 것, 민주당의 잘못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비판도 하고 미래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 지금 김미애 의원님처럼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이 보수의 가치를 실천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더 많이 발굴해서 그리고 이런 분들을 더 많이 홍보하고 이런 분들이 더 전면에 나서도록 이렇게 그래야 비로소 저희가
사이비 진보들과 차이가 나는 그런 진정한 보수로서 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김미애 의원님 뭐 긴 시간 동안 부산에서 새벽쯤 비행기 타고 올라와서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시간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규재입니다. 오래간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는 책 광고를 하나 하러 나왔습니다. 이 책 보고 나라 경제 활로 열자. 국가의 약탈, 상속세를 없애버리자. 상속세 60%.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로 물려주면 죽인다. 상속세를 폐지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삽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마이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배너가 있으니까 클릭해서 10권, 20권 해서 주변에 좀 많이 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지리와 역사를 알아야만 됩니다. 여기 이 책 김동주 박사님이 쓰신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세계 역사를 서술한 책인데 저도 학자이기 때문에 이걸 자세히 좀 들여다봤어요. 이게 메소포타미아 역사부터 근대 세계 역사를 잘 조명을 해놨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분들 이 세계사적인 이 조망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책을 공부하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